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빛 변리사학원 민법 전임 강사 이상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박수까지 방송하고요. 다행히 아침에 눈이 그쳐서 오는데 큰 불편을 없으셨을 것 같은데 뭐 추운 날씨 뚫고 연말에 멀리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지금부터 2026년 변리사 시험 대비 설명회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제가 한빛 변리사학원에서 강의한 지 연차가 꽤 되는데 설명회 때는 보통 세 가지 얘기 해드려요. 제 얼굴은 넘기고요. 여기다 뭐 간단히 적어보면 여러분이 이제 목표로 하는 변리사, 변리사의 지금 현황이라든가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 전망 이제 그런 얘기. 근데 이거는 민법 강사는 현직 변리사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해 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시간 정도 될 텐데 그 뒤에 들어오는 오늘은 서상철 변리사 특허법 담당하고 있는 서상철 변리사가 들어올 건데 그분이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잘 얘기해주고 여러분과 Q&A 즉 질문과 답변으로 진행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변리사를 하려면 시험을 붙어야 되잖아요. 시험을 붙어야 되는데 요 시험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는가 여기 여러분 받아놓으신 프린트에 있는 내용인데 변리사 시험에 관한 개요라고 되어 있는데 변리사 시험의 체계라든가 구성에 대한 얘기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얘기 좀 한번 해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민법. 왜 민법 강사가 변리사 시험 설명에 처음 들어오냐면 이게 공부의 출발점이에요. 변리사 시험을 시작할 때 민법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요 민법 강사가 변리사 시험에 처음에 설명을 해드리고 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한 2가지 얘기를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리 좀 잘 알고 계신 분도 있고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설명회가 초심자를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와서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백지 상태에서 이제 듣는 분도 있을 테니까 아는 분은 아 그거구나 하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네요. 뭐 여기 조금 글씨 작은데 여러분 프린트로 있을 거예요. 변리사 시험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모든 국가 시험이 그렇듯이 변리사 시험도 1차와 2차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은 거기 좀 작게 적어 볼게요. 1교시에 산업재산권법 있죠? 요 제목은 하나지만 그 안에 사실은 법이 3개 들어 있어요. 변리사가 돼서 주로 다루는 법 해가지고 요 안에 특허, 상표, 디자인 보호법 해가지고 3개가 들어 있습니다. 요게 한 과목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러니까 2교시에 보는 과목이 제가 담당하고 있는 민법. 변리사가 되면 주로 다루는 게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그런 부분인데 왜 민법이 필수 과목으로 들어있냐면 법의 기본이에요. 이게 모든 법의 기초가 민법이기 때문에 법이 관련된 국가시험에는 항상 민법이 베이스로 깔린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국가 자격증 시험도 다 민법이 일부씩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목 거기 세 번째 칸에 자연과학개론 이렇게 3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연과학도 말이 자연과학이지 그 안에 4개가 들어있죠.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해가지고 각각 10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 3과목이 40문제씩 출제가 돼가지고 거기서 커트라인으로 잘라서 합격생을 가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약간의 함정이 있는 게 거기 6페이지인가 보시면 5페이지인데요. 영어가 있죠. 영어. 요 1차 시험장에 들어가려면 영어 점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4교시에 영어 시험이 있었는데 이제 영어는 패스 페일즈로 바뀌었어요. 토익 같은 경우에 775점, 토플 같은 경우에 몇 점 해가지고 국가 인증 시험 있잖아요. 거기서 점수를 확보해야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변리사 시험 공부 시작하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공부 과목이 민법 그리고 같이 병행하는 게 영어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요거 이미 따놓으신 분은 별 문제 없으실 것 같고 아닌 분은
시험 임박해가지고 영어 시험 보러 주말마다 돌아다니지 마시고 미리미리 좀 확보해 놓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게 기준이 몇 페이지에 들어있죠? 여기 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여러분이 가진 자료 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주로 제일 많이 보는 게 토익이잖아요. 그래서 토익 775점 기준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 보통 대부분의 국가 시험은 700점이에요. 700점인데 요 변리사 시험만 특별히 좀 높습니다. 저 기준을 만든 특허청장님이 변리사는 우리나라 최고의 이공계 자원들이 보는 시험이고 시험 붙고 캐나다로 미국으로 유럽으로 나가야 되니까 영어 잘해야 된다 해가지고 엄청 높아요. 아닌가요? 낮인가요? 여러분 뭐 물론 영어 저건 누구나 맞을 수 있는 점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 저 같은 경우는 넘을 수 없는 벽이기도 하니까 그거 조금 긴가민가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좀 확보해 놓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요 맨 마지막 줄 성적 인정 기간이 너무 짧았어요. 그래서 1차 한번 붙고 2차 시험 떨어지면 그 다음에 시험 보려면 영어부터 새 출발해야 되는데 그거 너무 수험생한테 가혹해가지고 요게 올해부터 이제 5년간 자격 인정이 되는 거니까 그거 토익을 기준으로 기준 점수 한번 미리 확보해 놓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좀 눈치가 빠르신 분은 요 표를 보다가 보면 자연과학만 60분이죠. 그렇죠? 똑같이 40문제씩인데 다른 과목은 70분인데 자연과학은 60분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국가 정책적으로 변리사 시험은 이공계 출신들이 봐라라고 약간 문과 쪽에 장벽을 세워놓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문과 사회계열도 있으시죠, 그렇죠? 이 장벽이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공계도 이거 다 잘하는 분 별로 없더라 그런 얘기요. 그래서 요 자연과학개론이 요즘엔 좀 난이도가 있게 나오고 또는 누구라도 공부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점수 확보할 수 있게 나오고 뭐 그런 모습이 있어가지고 1차 시험에 당락을 가르는데 좀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런 얘기 잠시 뒤에 한번 통계표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게 언제 시험 보냐면 2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봐요, 항상. 내년엔 좀 달라요. 내년이라고 해봤자 2달 남았죠. 2025년은 왜 그런지 둘째 주로 정했어요. 보통 마지막 주 토요일이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15일인가 해가지고 두 번째 주 토요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2월 말이다 또는 2월 중순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언제 좀 변동이 있냐면 설 연휴가 끼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약간 앞뒤로 주로 밀립니다. 땡겨지는 것보다 밀리는 걸 많이 봤는데 그래서 2월 중에 본다 그렇게 그러니까 2월 말인데 2025년 보니까 중순으로 처음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요때쯤 보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차 시험에서 600명 뽑아요. 600명 이상 선발합니다. 왜? 점수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610명 내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10명에서 어느 해에는 620명, 어느 해에는 605명 뭐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산재법, 민법, 자연과학 세 과목으로 구성이 되는데 영어 패스를 해놔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2차 시험은 뭐 여기도 들어있는데 변리사가 주로 다루는 법이 요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특허 상표가 독립해서 이게 가장 양이 많은 과목이요. 미리 말씀드리면 이게 특허법 1차에서 20문제, 상표에서 10문제, 디자인 보호법에서 10문제. 그러니까 이거 2대 1대 1 객관식으로는 그런데 공부량으로 보면 좀 비교가 안 됩니다. 특허가 6, 상표가 3, 디자인 보호법이 1,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공부량이 그렇다는 얘기요. 책 두께도 그렇습니다. 631 또는 그렇게 말하면 상표법 선생님들이 섭섭하다고 해서 5.5 대 3.5 대 1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허가 제일 중요하다. 제가 법학의 출발점은 민법이라고 그랬죠. 요 산재법의 근본은 특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 세 과목 중에 2차로 가면 특허법, 상표법이 독립을 해서 각각 100점짜리 과목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차는 객관식이에요. 오지선다형 골라내는 겁니다. 근데 2차는 주관식 시험. 엄청나게 많이 써요. 이게 과거에는 답안지 10장 정도 배부하고 그 안에다가 너 아는 걸 써라라고 했는데 지금은 무제한으로 제공이 돼서 누가 빨리 많이 쓰나 뭐 그런 시험으로 변질이 된 것 같기도 한데 뭐 아는 게 있어야 많이 쓰겠죠. 그렇죠? 어쨌든 요 2차는 계속 네 문제가 나와요. 각 과목당 네 문제가 나와서 30점짜리 2개, 20점짜리 2개 나와 가지고 네 문제를 2시간 동안 열심히 써나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2차 시험은 언제 보냐면 7월 마지막 주 토요일, 일요일 이틀에 걸쳐서 봅니다. 요게 죄송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아니라 그게 원래 토, 일이었다가 종교적인 문제 그런 거로 좀 반발이 있어서 금토로 바뀐 지 좀 됐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특허법 1교시, 상표법 2교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토요일 날 이제 모든 법의 기본이 민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법을 여러분 아직 개념 없겠지만 나중에 배우면 실체법, 절차법으로 나눠서 이제 모든 절차법의 근본이 민사소송법이에요. 뭐 줄여서 민소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요게 2차 시험의 필수 과목으로 들어옵니다. 이것도 정책적 이유가 있어요. 변리사협회에 지금 수건 사업이 소송 대리권을 얻어내는 겁니다. 특허 침해와 관련된 아니 변호사만 왜 소송 대리하느냐? 특허와 관련해서는 변리사가 전문가니까 특허 소송에서는 변리사가 대리권 인정해 다오. 해가지고 우리 민소법 잘한다. 그래서 필수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2차 시험은 이렇게 3개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가요. 둘째 날 2교시에 선택 과목이 들어갑니다. 이거 여러분 전공과 관련돼 가지고 자기가 선택 과목을 택하는 거예요. 그 선택 과목도 프린트에 좀 나와 있죠? 다양해요. 정말 많습니다. 그중에 요 음영 처리된 부분이 뭐 한빛 변리사 학원에서 개설되는 과목이다라고 돼 있기도 한데 대체로 많이 선택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우리 변리사 시험을 전기전자 전공하신 분들이 많이 응시해서 그런지 회로 이론이 출원자가 제일 많고, 그러니까 문제가 쉽다가 아니라 출원자 인원이 회로 이론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1차에서 디자인 보호법 하잖아요. 나 그냥 이거 여세를 몰아서 2차에서도 갈래 해서 디보법 선택하시는 분도 많고, 또 화학 전공 쪽은 뭐 유기화학도 많고, 골고루 자기 전공과 관련해서 선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약대 출신 분이 수석 합격을 했는데 그때 이제 약제학 같은 것도 선택 과목 있고요. 그래서 선택 과목은 자기의 전공과 관련해서 미리미리 좀 정돈해 놓는 게 좋겠다. 난 요거를 해야지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근데 이게 문제가 또 생긴 거예요. 뭐냐면 2차 시험은요. 커트라인이 한 55점에서 60점 사이입니다. 평균. 근데 과거에는 선택 과목이 4분의 1이었는데 법자 들어가는 이거 셋 다 법이잖아요. 그죠? 그죠? 법자 들어가는 과목들은 점수를 그렇게 높게 주지 않아요. 100점 만점으로 채점을 하지 않고 한 80점 만점으로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70점 맞는 거 하늘의 별 따기예요. 저는 민법 강사니까 직결되는 거 알고 있는 게 민사소송법인데 민사소송법을 2차 시험에서 70점 이상 맞는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70점 이상 맞으려면 제가 채점위원이 채점하는 거 직접 목격도 했는데 채점하다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 2 이상 줘요. 정말 잘 썼다 싶으면 69점, 70점, 70점 넘어가는 건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올해 돌아가신 과거의 그 민사소송법의 대가 이시훈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은 어떤 그때는 이제 사법시험, 변호사 시험이죠. 답안지 민소법 답안지를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 학생은 내가 꼭 붙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100점을 90몇 점을 준 적이 있대요. 전무후무하게. 그리고 면접 때 꼭 너 어떻게 민소법 공부했니 하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다른 과목들 꽈락 나서 떨어졌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어쨌든 예, 민소법 70점 넘게 요즘엔 얘들이 더 점수가 짜요. 과거에는 민소법이 점수가 짰는데 수험생들이 아주 여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열심히 한 결과 답안지 수준이 높아지면서 요즘엔 여기가 이제 짱돌이 많아졌다. 근데 이건 여러분 1차 때부터 제대로 해야 되는 과목이겠죠. 그렇죠? 1차 때부터 제대로 하면 그거 다 넘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과거에는 특허, 상표, 민소법 세 과목의 점수가 낮아도 선택 과목에서 월등한 점수를 받아가지고 평균으로 붙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예. 자기 전공과 관련해서 특히 회로 이론 같은 경우에는 문제풀이 과정이 맞고 정답이 나오면 감점이 안 된다 그러네요. 이 법 들어가는 과목들은 너무나 감동스러운 답안지가 요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막 95점, 100점 뭐 그렇게도 나오니까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생겨서 얘도 패스 페일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거 50점 이상 맞으면 패스, 50점 미만으로 맞으면 세 과목 다 100점 맞아도 탈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같이 시험은 보지만 50점 넘었다 그러면 제외하고 요 세 과목 평균으로 당락을 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게 2차 시험의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1차 시험은 매년 2월 중순 또는 말에 객관식으로 평가하고 2차 시험은 매년 7월 중순이나 말에 이틀에 걸쳐서 특허, 상표, 민소 선택해가지고 네 과목을 보는데 합격자는 세 과목 평균으로 가는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시험의 체계 구성이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전략을 짤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1차는요. 거기 통계표 한번 가보시면 최근 거 한번 보세요. 최근 거 한번 보시면 커트라인이 요 정도죠. 그렇죠? 보통 커트라인이 1차 시험은 커트라인이 70에서 75 정도 사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왜 80점인 거 한 번 있죠? 그렇죠? 그때는 전 과목이 아주 천사표로 너무 쉽게 나온 해였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커트라인이 80이 되면 그 다음에는 어렵게 나와요. 아니 국가시험에서 어떻게 커트라인이 저렇게 높게 나올 수 있니 하고 위에서 질책이 들어와가지고 좀 난이도가 있어집니다. 그래서 요 커트라인이 보통 요 정도에서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게 어떤 사정이 있었냐면 요 2022년에는 전 과목이 다 쉽게 나왔어요. 전 과목이 다 쉽게 나와서 커트라인이 무려 81점.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있질 않잖아요, 여러분. 요런 커트라인이 있은 적이 없잖아요. 그 10년, 20년 넘는 통계를 봐도.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반성으로 확 어렵게 나왔어요. 이때 기여한 게 민법이에요. 민법은 원래 다른 과목의 점수를 올려주는 과목인데 이때 민법이 정말 어렵게 나와가지고 민법이 평균을 많이 까먹게 했습니다. 한 문제 2.5니까 한 두세 개 틀리면 점수 확 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올해는 보통의 커트라인 정상대로 이제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올해는 민법이 조금 쉽게 나왔고요.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전략을 한번 제가 제시드리면 점수만 놓고 보자면 일단 민법은 이 정도 맞아 주셔야 돼요. 여러분 뭐 팜플렛 같은 거 하나 받은 거 있죠? 거기 이제 합격 수기 쓰신 분들 뭐 제 수강생 중에 거기 보시면 커트라인이 민법 몇 점 맞았다라고 나오는데 막 90점이 보통일 거예요. 이 정도 확보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2023년에는 여기까지는 안 가도 돼요. 82.5점만 맞아도 그 당시엔 잘했다라고 제가 얘기할 정도로 어렵게 나왔었어요. 그리고 산재법. 이건 잘 못하면 1차는 물론 2차도 붙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변리사가 되면 주로 다루는 게 이건데 당연히 열심히 하고 알아서 잘해요. 그래서 이 정도 점수 확보가 됩니다. 과거에는 산재법과 관련해서 뭐
정평이 있는 교과서 뭐 그런 것도 별로 없고 해가지고 점수가 들쑥날쑥했는데 요즘엔 이제 좀 학문이 체계화되면서 이제 객관식 문제 수준이 유사하게 출제가 되고 이 정도 점수. 예, 제 생각엔 요거 좀 초과하게 받는 식으로 해놓자라고 말씀드려요. 민법은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양이 하도 방대해가지고 양이 방대해서 이 정도 이상을 맞는 건 그에 시험의 난이도나 운에 맡기면 되는 것이고 이 정도까지를 기본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자연과학은 공격이라기보다는 방어적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요 정도를 보통 얘기합니다. 다만 요즘에는 열심히들 해요. 여기서 점수를 따가지고 1차를 좀 수월하게 넘기자 해서 네 과목을 다 열심히 하셔가지고 요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특히 2022년 같은 경우는 자연과학이 아주 폭등해가지고 평균 점수 자체를 막 5점, 10점 가까이 올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자연과학 나 잘하는데 점수가 이게 인간의 점수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출제 유형 좀 생각해 보세요. 이 네 과목이잖아요. 그죠? 물화생지 네 과목이니까 출제위원 네 분이 들어가겠죠. 10문제를 내면서 10개 다 맞으면 출제자 자존심 문제 아닙니까? 무조건 틀려야 될 게 한두 개 정도 들어가요. 근데 거기서 수험생을 너무 수준을 높게 평가하면 한 서너 개가 그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한 과목 그냥 훅 가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60분 동안 풀면서 예컨대 내가 어느 과목에서 완전히 그러기 상태다. 그럼 나머지 과목 같이 망치는 모습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수가 결코 만만치 않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1차 시험에 여기 많이 시간들 투자하시는데 뭐 출제 경향이 그런 거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납득합니다. 하지만 2차 시험까지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잘해야 될 건 뭐예요? 법이에요. 법. 이거잖아요. 특히 제가 민법은 모든 법의 기본이라고 그랬죠. 민법이 2차에 없다고 대략 등한시하고 객관식 답 외우고 가고 OX 풀고 그런 식으로 설렁설렁해서 붙는 분도 있지만 그럼 곤란하다. 모든 법학의 출발점이 민법이고 논리학, 즉 법에 대한 기본 이론이 민법 공부하면서 갖춰진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민법 강사라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민법부터 시작해야지 뭐든지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민법이 그대로 연결이 되고 특허 상표는 자기만의 고유한 논리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법의 기본 이론은 여기에도 그대로 투영이 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1차 시험 처음 시작할 때는 무조건 얘부터 출발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12월 말에 지금 설명회를 왔어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큰맘 먹고 출발한다. 뭐 그런 생각을 할 때 딴 거 다 필요 없이 얘만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같이 병행하지도 않아요. 법학을 처음 공부할 땐 병행하면 안 돼요. 민법을 폈다 그러면 민법책 딱 덮을 때까지 다른 법을 보면 안 되는 겁니다. 특허법을 폈다 그러면 특허법 끝날 때까지 다른 법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처음엔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여름 또는 가을 겨울 시험이 임박해지고 있잖아요. 그때는 객관식 기억을 계속 살려야 되니까 하루의 시간을 쪼개서 네 과목을 번갈아 볼 수 있겠죠. 그땐 가능하지만 제일 처음에 출발할 때는 섞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2025년 합격을 노리고 오신 건 아니죠. 2026년 그때 1년 뒤를 대비해야죠. 변리사 시험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입니다. 왜요? 왜 가장 어려워요? 제가 1차 인원만 얘기했지만 최종 200명. 이것도 동점자 처리해가지고 210명 정도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뭐 특허청에서 따로 뽑는 그쪽은 별개이고 시험 봐서 붙는 분들 200명 이상을 뽑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 210명 정도 매년 합격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 모든 시험 중에 가장 적은 인원을 뽑는 겁니다. 시험 공부 하시는 분의 기본 스펙 수준도 높고 너무 적게 뽑잖아요. 그러니까 현행 우리나라 고시 중에 가장 난이도가 있고 어렵다. 좀 무겁게 받아들이고 출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대신에 되면 거기에 대한 뭐 보상은 따로 있겠죠. 그죠? 뭐 그거는 잠시 뒤에 들어올 서상철 변리사하고 같이 현황 같은 거 얘기해 보시도록 하고요. 그래서 200명을
최종 200명을 뽑는데 2차 시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차를 붙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차 시험은 요 정도를 목표로 달려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자연과학이 이렇게 낮냐면 이것도 통계표로 한번 말씀드리면 되는데 자연과학에 대해서 난이도가 특별히 나타나는 건 그다지 없는데 그중에 여기 2012년을 보면 커트라인이 66.66이죠. 그죠? 네. 좀 낮잖아요. 많이 낮죠. 66.66. 왜 66.66이었냐면 변리사법에서 변리사 시험과 관련된 것을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1차 시험 어떻게 뽑는가? 평균 60점 이상자에서 600명으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60점 이상자에서. 근데 단 꽈락이 없어야 돼요. 꽈락이 뭐냐면 40점 미만이에요. 즉 40점 많으면 괜찮아요. 산재법 100점, 민법 100점, 자연과학 40점. 그러면 평균 80 정도 되나요? 네. 늠름하게 합격할 겁니다. 네. 근데 100, 37.5 그러면 무조건 탈락이에요. 네. 이해되십니까? 네. 세 과목 다 40점 이상 맞은 자 중에서 평균 60을 넘어야 되고 네. 그 중에 600명 정도 선에서 자른다. 이게 변리사 시험에 네. 규정해 놓은 겁니다. 네. 그러면 2012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연과학에서 꽈락률이 63%인가 나왔어요. 자연과학 꽈락이 2012년에 그냥 60%라고 할게요. 네. 즉 시험장에 10명이 들어갔는데 그중에 6명은 그냥 탈락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연과학 꽈락 아닌 사람 중에 그에 뽑을 사람을 추렸더니 66.66이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거보다 더한 해도 있었어요. 거기 통계표 하도 옛날에서 잘렸지만 제가 강의를 하고 있었던 때요. 2006년에는 커트라인이 60이었어요. 커트라인이 60점. 그거는 꽈락 없이 평균 60 넘은 사람 다 붙여준 거예요. 그에 원래 뽑기로 한 인원도 채 못 뽑았습니다. 네. 그때 자연과학이 꽈락률이 이때는 자연과학이 꽈락률이 42% 그냥 40%라고 적어볼게요. 네. 그러니까 자연과학이 가끔 이렇게 완전히 매긴다고 그러나요? 네. 아주 1차 시험에서. 근데 이 당시에는 좀 수험생들의 공부 방법도 문제가 있었어요. 이 당시에는 자연과학을 너무 우습게 알고 기본 상식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 4과목 중에 딱 2과목만 해요. 공부를. 2과목 하고 나머지 2과목은 그날의 번호 해가지고 일렬로 세워가지고 찍고 뭐 그래가지고 꽈락만 면하자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2006년에는 물리가 너무 어렵게 나와가지고 물리 전공자가 2개 맞고 그의 운이 좋아서 2번으로 줄 세운 사람은 3개 맞고 뭐 그런 식으로 돼서 모습이 있었고 2012년은 물리가 아니었어요. 그냥 4과목 다 난이도 있게 나오는 바람에 이런 이변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사태들을 2번 겪었잖아요. 다들 열심히 해요. 자연과학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는 2과목 열심히 하고 1과목 어느 정도 하고 나머지는 잘 찍자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제 그런 방법을 다 버리고 4과목 다 열심히 합니다. 그중에 제가 민법 강사지만 그래도 우리 한빛에서 20년 이상 강의하면서 본 결과 요즘의 추세는 4과목 다 하는데 그중에 얘는 꼭 필수적으로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구과학. 지구과학은 전공과 무관하게 난이도가 좀 낮게 나와서 항상 그거 재수 좋으면 10개까지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이건 절대로 버리고 가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3과목 중에 2과목 정도는 끝까지 열심히 하고 나머지 1과목은 적어도 방어적으로 한 몇 개는 맞자. 이런 식으로 대비하자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거의 벽을 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아, 난 자연과학 잘하니까 95점 맞아야지. 아, 그럼 뭐 행복한 건데 그런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과거 출신도 뭐 95 이상 맞는 거 쉽지 않고 한 모습이니까 요 정도를 최저점으로 잡아서 한 75, 80 정도 맞으면 푸근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차 시험에 대해서는 요 정도 전략으로 접근해 보자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2차 시험은 커트라인이 그 표에서 이제 빠졌는데 한 3년치 보면
54점 땡땡부터 55점 땡땡, 56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커트라인이 이 정도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얘는 빠진다고 그랬죠. 뭐죠? 선택 과목은 패스 페일제로 바뀌어가지고 50점 이상 넘기면 그냥 제외가 되는 것이고, 요 세 과목 평균이 요 정도가 되면 수석이 한 58 정도 맞는 것 같고, 예. 많이 차이 안 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60점 정도 맞으면 수석을 하는 것이고, 54.5점 땡땡 맞으면 커트라인으로 이제 문 닫고 합격하는 건데 편차가 크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이 법 들어가는 과목들이 채점 기준이 매우 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한 70점 정도를 만점으로 놓고, 예. 그리고 감점 그런 식으로 채점을 하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이 커트라인 이 정도가 되는데, 뭐 2차에 대한 공부 방법론은 특허를 담당하고 있는 서상철 변리사 등등 하고,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다가 보면 이제 접할 길이 있으니까 그때 생각해보고 1차를 붙어야 2차를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당장 여러분이 2024년 말에 설명회를 와서 나 이제 새롭게 한번 출발해 보는데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아까 미리 좀 힌트를 드렸어요. 민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잠시 뒤에 따로 민법 공부 방법에서 얘기하고, 무조건 결심했다 그러면 민법책 먼저 피고 출발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민법을 하면서 다른 과목 절대로 같이 안 섞고, 요거 2025년 1월부터 빨리 보면 2월까지 또는 3월까지 한 두세 달에 걸쳐서 민법만 파자라고 말씀드려요. 여기에 대해 감을 잡아놓으면 다른 법 어떻게 할까 기본적인 방법론은 갖추고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렇게 한 과목만 공부하는 스타일 아닌데요 그러면 얘들을 섞지 말고 자연과학 있죠? 네. 자연과학 중간중간에 끼워가지고 하나씩, 네. 그건 뭐 가능하겠죠. 그리고 영어 점수 아직 확보 안 하신 분은, 네. 토익 대비해 주셔야 되고요. 네. 그게 여러분의 학생 신분이라면 방학 때, 뭐 일반인 신분이라면 1, 2, 3월에 할 변리사 시험 대비 1차 공부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민법에 대해서 기본 강의가 150강 정도로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감을 잡아야 돼요. 이걸 잡고 법학이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구나 라고 마인드가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도 순서 말씀드릴게요. 써 있는 대로 하세요. 요 순서대로. 난 독특할 상특 D로 갈래, D상특으로 그러지 마시고 특상 D 요 순서대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죠. 특허가 요, 상표가 3, 디자인보법 1 이렇게 보십니다. 또 섭섭해질지도 모르니까 5.5 대 3.5 대. 그러니까 특허하고 상표는 법리가 달라요. 민법하고 산재법이 결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특허하고 상표가 결이 달라요. 디자인보법은 특허에서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교과서도 아주 얇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특허할 때 오로지 특허만 하면서 상표 디자인은 그 다음에 하는데, 대신에 그럼 양 얼마 안 되네 그게 아니라 특허할 때 특허만 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얘를 다 까먹어요. 민법 강의 들으면서 공부할 때 기억이 나고 어떻게 해야지라고 감 잡았다라고 생각했는데, 특허를 한 달 공부했더니 얘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민법을 휘발성의 학문이라고 합니다. 휘발한다. 즉 큰 결심에서 강의 듣고 강사님이 이런저런 얘기 해주고 신기하고 재밌네, 법에 들어왔구나 내가 해서 막 실제 사례도 얘기하고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그게 구하라 사건이 그런 거였구나 뭐 해서 판례까지 검토해보고 재밌거든요. 근데 집에 가서 복습하려고 그러면 오늘 뭘 들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들어왔다 다 날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특허하는 순간 얘가 완전히 공중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고시가 어려운 거예요. 공부하면서 이해하고 정리한 건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까먹더라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제가 법은 처음 할 때 섞지 않는다고 했지만 특허할 때는 뭘 해야 돼요? 민법 했던 거 기억은 살려놔야 돼요. 처음에 기본 강의 들을 때처럼 민법을 같은 강도로 열심히 할 수는 없지만 특허를 주로 하면서 민법의 기억을 넘겨보면서, 책을 띄엄띄엄 넘겨보면서 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얘 때도 마찬가지죠. 상표하면 앞에 게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디자인도 마찬가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가 눈덩이 굴리듯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할 게 점점 많아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잘 선을 그어서 여기까지 저기까지 딱딱 끊어가는 게 우리가 수험 생활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2024년 12월 말에
여러분이 이제 변시를 출발한다 했을 때 기본적으로 제시해드리는 전략은 일단 1, 2월은 민법에 올인해라. 그리고 특상디 세 과목 합쳐서 한 2달, 이게 2달 정도 걸리고 이게 2달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2차에서는 얘가 가장 생소하고 이거 그대로 연결이 되잖아요. 여러분 1차 특허, 1차 상표 뭐가 달라요? 방법론만 달라요. 2차는 쓰는 거라고 그랬죠. 1차는 OX 찍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방법론만 다르지 법이 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어요. 연습만 자주 해주시면 돼요. 암기 좀 더 해주시고. 근데 얘는 또 갑자기 하늘에 쑥 떨어진 법이잖아요. 제가 방금 민법을 휘발성의 학문이라고 그랬죠. 민소법은 휘발하지 않아요. 휘발했다라는 건 일단 스며들었던 거잖아요. 얘는 스며들지도 않아요. 처음 민소법 책을 보면 그냥 하얀 건 글씨고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예요. 남의 나라 말이에요. 완전히 와닿질 않습니다. 이 절차법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절차법이란 건 자기가 직접 실물을 밟아보면 별거 아닌데 그걸 이론으로 공부하려면 너무 난이도가 높고 처음에 와닿지 않는다 그런 얘기요. 그래서 얘도 애시당초 여러분이 1월에 출발하는 거고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죠. 1차까지 1년의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요 2개를 하고 나서 동차 노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1차 시험을 한번 붙으면 2차 시험을 2번 볼 기회를 줍니다. 26년 2월 달에 시험을 붙잖아요. 그러면 26년 7월, 27년 7월 이렇게 2번의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짝수해 볼래요. 자기 마음대로 연장 안 되고 연달아 2번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의 당연한 목표는 26년에 1차, 2차 따닥 붙는 걸 노리는 거잖아요. 그런 걸 생동차라고 합니다. 처음 출발해가지고 바로 따닥 붙는 분. 보통 뭐 최연소 합격하고 그러신 분들이 생동차인 경우가 많고 그래요. 타고난 수험생들 있잖아요. 공부 방법론이 자기도 모르게 태어나면서 체화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생동차로 붙는 분들이 10명에서 한 20명 정도 돼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선택 과목 100점, 95점 맞아가지고 평균 확 올려서 붙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사라지면서 10명 내외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나는 여기 들어야지 그런 마인드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26년에 1차, 27년에 2차 해가지고 그렇게만 붙어도 수험생활 아주 짧게 슬기롭게 잘했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고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 고시 중에 제일 어려운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또는 과정을 그렇게 잡고 준비해 나가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말이 너무 빨랐나요? 대략 감 잡으셨나요? 제가 추천해 드리는 방법 일단 민법에 올인하자 겨울방학 때. 그 다음에 특상디 순서로 기본 강의 돌리면서 또 접근해 놓자. 그리고 동차를 노린다라면 한 6월, 7월 정도에 또는 5월 정도에 민사소송법 어느 정도 이거는 많은 기대하지 마세요. 많은 기대하지 말고 2차에 내가 이런 과목을 공부하는구나라는 정도로 기본 강의 들으면서 이제 용어를 이제 익숙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나 이거 내년에 꼭 붙어야 돼. 지금부터 암기해야 돼. 막 하면서 뭐 GS 강의 따라다니면 2차 강의 따라다니고 하지 마시고 이건 기본 강의 정도만 해놓는 모습이다. 그리고 2차를 지워졌는데 선택 과목도 50점 맞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얘들 점수 좋은데 선택 50점 못 받아가지고 떨어지면 가장 어리석은 공부를 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택 과목 절대 방심하지 말고 50점 확보할 준비 해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2026년 1차를 합격을 노릴 때 내년 여름까지 민소법하고 선택 과목은 한 번 정도 익숙하게 한번 받아들여 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기대 갖지 말자라는 겁니다. 한 번 공부해서 얘를 완전히 꿰뚫는다 그런 사람 있을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암기력 좋은 분들은 그냥 외우는 단계까지는 갈 수 있을지언정 이해할 때는 많은 노력과 공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는 이제 얘들 다시 계속 돌려야 돼요. 그런 과정들은 뭐 제 기본 강의나 또는 우리 한빛 이제에서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로 이제 어떻게 간다고 여러 가지 길을 제시할 거고 내가 직접 공부하면서 수정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출발점에 있어요. 여기가 이제 합격입니다.
이렇게 갈 수 없잖아요. 예. 가다 보면 삐뚤어 나갑니다. 그리고 돌아왔다가 또 이번엔 또 이쪽으로 갔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이런저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거를 올바른 수험 생활을 통해서 이제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자꾸 딴 데로 가는 길을 막아가지고 합격을 향해서 최대한 똑바로 갈 수 있게 효율성 있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 제시해 본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별사 시험 이런 식으로 구성돼 있고 제가 제시드리는 2024년 12월 달에 대략적인 전략은 저거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민법에서 잘 출발해가지고 나머지 과목들 순서대로 시간에 잘 맞춰가지고 뭐 수험 생활에서 이래야 저래야 된다라는 얘기 뭐 그런 것까지 뭐 드리기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기본적인 얘기만 한번 제시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민법 얘기 좀 한번 해봐야죠. 민법의 정의가 제일 먼저 써 있네요. 여러분 가진 9페이지 보시면 민법이란 이게 민법의 기본 개념이에요. 개인이라고 하면 바로 와닿는데 꼭 사인이라고 씁니다. 공법, 사법 나누듯이 해서 요 사자가 개인 할 때 사자예요. 그래서 사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법.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민법을 일반 사법이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사법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민법이 우리나라 단행법 중에 가장 많은 조문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민법은 크게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이게 법전 만드는 방법인데 우리나라는 독일을 따라 가지고 총칙 각칙으로 되어 있어요. 총이 공통이라고 읽으면 쉬워요. 민법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된 애들을 추출해 가지고 딱 규정해 놓은 겁니다. 이게 총칙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법은 사인 간의 권리와 의무라고 했죠. 여러분이 오늘 학원에서 책을 하나 샀어요. 돈 내고 책을 넘겨받으면 그 책 내 거죠. 그런 걸 법률용어로 소유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건 내 거다. 소유권. 왜? 집을 사면 언제 내게 됩니까? 부동산을 사면 아파트 하나 채 샀다. 등기 쳐야 내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 물건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물권법이에요. 개인 간의 권리와 의무니까 물건에 대한 권리를 규율하고 있는 게 물권법. 그 다음에 친구한테 5만 원 빌려줬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름이 빌려준 사람 채권자가 되죠. 친구는 갚아야 될 사람 채무자가 되는 거죠. 뭐 꼭 돈 아니라 물건 건네주는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사람에게 일정한 권리를 즉 야 갚아야지라고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다루고 있는 법을 채권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물건에 대한 권리,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 즉 요거는 재산과 관련된 법이다 해서 이거를 재산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권리 의무가 꼭 재산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가족 관계도 있죠. 친족법은 뭐냐면 남자 A와 여자 B가 혼인신고했어요. 부부가 됐잖아요. 부부간의 권리 의무가 생기겠죠. 그리고 그 부부 사이에 아이가 태어날 수 있고 또는 입양할 수도 있죠. 양자. 그런 부모와 자녀 그냥 줄여서 부자관계. 그리고 형제자매 혈육이라고 하잖아요. 혈족이라고 합니다. 법률용어로. 그 다음에 사돈, 뭐 처제, 뭐 형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관계를 인척이라고 해서 친인척 관계를 친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부부라든가 부자지간이라든가 친족 간의 권리 의무가 있겠죠. 그런 걸 친족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들어보셨겠네요. 상속법. 갑이 사망했어요. 그 재산 누구한테 갑니까? 자식들한테 가죠. 그걸 직계 비속이라고 그래요. 자식이 없으면 손자.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구예요? 배우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우자하고 직계 비속이 공동으로 그런 거
상속을 누가 하는가, 예. 그리고 상속분이 어떻게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그런 거 규정하는 게 상속이야. 그런데 나한테 아들 넷이 있는데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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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갑니다. 남녀 구별 없이 자식한테 똑같이 분배가 되는데 난 그중에 넷째가 너무 안타깝고 잘해주고 싶어요. 이걸 조금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유언장 쓰면 되잖아요. 이런 걸 다루고 있는 게 상속법이야. 이건 뭐 재산과 관련된 거지만 어쨌든 가족에서만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합쳐서 가족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민법은 사인 간, 즉 개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법이라고 했는데 결국 재산과 가족과 관련된 권리 의무를 규율하고 있는 법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일반, 사람이기만 하면 다 적용되는 일반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법의 모든 기본 이론이 여기서 출발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국가 시험에 법 들어가는 과목이 있으면 그 대전제로 민법이 너무 양이 많거든요. 이게 조문 개수가 무려 이거 넘어요. 사실은 중간중간에 개정돼서 증보가 돼가지고 조문이 뭐뭇에 2, 뭐뭇에 3 들어간 게 있어서 1118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민법이 모든 법의 근본이다라고 돼 있는데 이 중에 우리 변리사 시험은요. 변리사가 주로 다루는 게 뭐라고 했죠? 산재법이라고 했잖아요. 산재법이니까 굳이 뭐 이것까지는 잘 몰라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리사 시험에서 민법은 여기까지예요. 재산법까지입니다. 법 조문으로 말하면 1조부터 제가 이게 몇 조 할 때 조문을 S자 2개 붙인 거예요. S자 2개 붙여서 몇 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766개의 조문을 민법에서 이제 공부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민법도 말이 좋아 한 과목이지 공부량은 산재법보다 많아요. 1차만 놓고 보면. 과거에는 민법의 공부 분량이 6 그리고 산재법이 3, 자연과학이 1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워낙에 자연과학이 득점을 해야 되는 과목으로 떠오르고 있고 해가지고 소홀히 할 수 없으니까 민법도 이제는 산재법하고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양이 줄었는데 그거를 좀 효율적으로 잘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재산법이 완전히 다 하나의 법인데 요거를 교수님들이 이제 출제를 거의 지금 굳어졌어요. 이렇게 냅니다. 왜? 산재법은 특허 20개, 상표 10개, 디자인법법 10개 나온다고 했잖아요. 자연과학은 각각 10개씩. 요거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응해서 공부량 그리고 공부하는 깊이 그런 거 좀 잘 조절해 나가야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우리 변리사 시험 민법에 공부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걸 보고 그래도 다행히 조문 몇백 개는 빠졌네 하고 행복하네 그거 아니에요. 여기가 쉽고 재밌어요 여러분. 어려운 데만 남았어요. 여기 들으면 바로 알아듣잖아요 여기는. 그렇죠? 상속이 뭔지 대략 들어오고 A하고 B가 이혼했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뭐 그런 것들 우리 생각하고 실생활로 그대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흥미진진하고 판례를 읽어도 까먹질 않아요. 근데 여긴 공부할 때는 알아듣는데 그 다음날 물어보면 끝까지 잡아뗍니다. 배운 적 없다고. 뭐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조금 할 게 많아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게 변리사 시험 민법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모든 법학의 출발점은 법 조문이에요. 법학을 공부할 때는 이거 눌러볼게요. 여기서 출발합니다. 9페이지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9페이지로 돌아가면 민법 1조 써 있죠. 하단에. 그죠? 여러분이 민법을 공부하면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법 조문이 이제 민법 1조인데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 법 조문의 제목을 법원이라고 딱 적어 놓고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긴 읽었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국어 하나 새로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법정에 다녀왔어요. 그 원이 아닙니다.
나 대법원 서초동 갔다 왔어. 그때 원자는 한자로 쓰면 이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는 셈표 간장할 때 원이 있죠. 왜? 셈원자. 법의 근원 뭐 그런 식입니다. 그럼 1조가 무슨 뜻이냐? 뭐 강의 때 들으면 되겠죠. 이게 민사 분쟁을 해결할 때 법 조문으로 해결하고 법 조문이 혹시 없으면 관습법이라는 것으로 사건을 해결하고 관습법조차 없다 그럼 마지막으로 조리. 그냥 이게 상식이라고 읽으면 돼요. 일반 원칙 상식적으로 해결해라. 그런 내용인데 이거를 어려운 추상적 문어체로 써놓은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하나 밝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공부할 법 해석학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한글로 써 있는데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와닿지 않는다.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겁니다. 법 해석학이 모든 법학, 수험 민법뿐만 아니라 다른 산재법, 민소법 그게 다 법 해석학이 우리가 공부하는 수험으로서의 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하나하나 밝혀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항상 법학은 법 조문에서 출발하고 법 조문의 내용을 이게 뭐야, 저게 뭐야, 이게 뭐야, 현실에서 이렇게 돼라는 식으로 하나하나 밝히는 것을 이제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각각 교수님들이 교과서에 써놓은 이런저런 이 조문의 해석과 관련된 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법학은 사회과학이잖아요. 실천 학문이기 때문에 항상 현실에서 분쟁으로 나타납니다. 민사 분쟁은 결국 민사 소송으로 해결이 돼요. 우리나라 왜 삼심제다, 뭐 그 정도 개념 있으실 것 같은데요. 소송을 한다 그러면 1심 지방법원, 2심 고등법원, 3심 대법원, 최종심으로 가잖아요. 물론 그게 약간 다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보면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그 마지막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딱 선고가 되면 그걸로 끝이죠. 더 이상 다른 데로 불복할 데가 없잖아요. 대법원의 판결이 진리로 굳어지는 거겠죠. 그런 대법원 판결의 일련의 태도를 판례라고 하는 거예요. 법학은 항상 이런 메커니즘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법 조문을 읽고 이 내용을 밝히고 그걸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문과 관련해서 우리 대법원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걸 이제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별거 아니네라고 하지만 조문 개수를 보면 살벌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거 뭐 한두 개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 766개의 조문을 이런 식으로 밝히면서 왜 초등학교 때부터 얘기하는 우리 이렇게 가잖아요. 모든 공부는 어떤 쟁점, 논리를 이해하고 잘 정돈한 다음에 암기해서 시험 본다 이렇게 가는 거죠. 암기는 2차에서는 조금 더 강조가 돼요. 왜냐하면 쓰기 위해서는 외워지지 않으면 못 씁니다. 1차는 못 외웠어도 어떤 문장에서 힌트를 보면 아 이게 그거였지라고 연상이 되는 게 있는데 2차는 자기가 직접 다 써놔야 되기 때문에 암기가 조금 더 강조가 되는데 뭐 1차도 외울 건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공부 방법론의 기본인데 요거를 이런 틀 안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수험 과정에서 하나하나 밝혀지겠죠. 그리고 이러한 공부를 1조만 공부하는데 한나절이 걸리는데 그거를 여기까지 어떻게 가느냐 그런 얘기요. 하루에 조문 하나씩 밝혀도 뭐 2년이 가잖아요. 그건 아니고 우리 민법 책이 정석책이 제 이제 주 강의 교재인데 700페이지 안짝이에요. 670페이지 정도인데 교수님들의 책은 이게 2000페이지가 좀 넘습니다. 마리주가 2000페이지지 이거 그냥 목심하게 딱 준 두께요. 그리고 들고 다니면 허리가 휩니다. 살인적인 무게와 두께를 자랑하는데 이것도 원래 2000페이지 훨씬 넘는데 학생들이 항의가 막 빗발치니까 너무하다 해가지고 줄인 거예요, 양을. 근데 줄였는데 내용을 빼서 줄인 게 아니라 글씨 크기를 줄여서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너 공부하는데 과거에는 이 책으로 강의를 했는데 너무 빡세다. 민법 하다가 2년 다 간다. 그래서 이제는 과감하게 교수님의 책을 버리고 그거를 수험적으로 요약 압축한 정석책으로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이게 중요성이 있어요. 강의를 듣다 보면 이거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얘가 안 나오면 민법 시험이 아닙니다. 이게 출제 안 되면 뭐 제 목을 치십시오. 이런 식으로 강조가 돼요.
이런 걸 잘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출제 가능성 없어요. 얘는 안 나옵니다. 이 부분은 찢어버려도 돼요. 그래서 처음에 민법을 공부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즉 조문에 쭉 나열인데 이거 동일한 강도로 소설책 읽듯이 볼 게 아니라 얘 중요하대, 얘는 별로야, 얘는 중요하대 해서 입체화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기본 강의 때 잘 적응을 해가지고 거기를 책을 내 거로 만들어야 돼요. 내 이 책을 공부할 때 난 여기를 더 강조해서 봐야지. 요거는 조금 천천히 여유 있게 봐도 되는 부분이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강약을 조절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자, 요즘에는 혼자서는 공부 못하죠. 뭐 꼭 제 강의들하고 강조하는 거 아니고 기본 강의 이거 필수예요. 모든 법의 기본이 요고 이때 법학 공부를 제대로 출발해야 됩니다. 이때 공부하던 습관이 다른 법에 그대로 연결이 되겠죠. 민법 기본 강의가 이게 양이 어마어마해요. 150강입니다. 150강. 150강이면 3으로 나누면 하루에 3강씩 강의가 진행된다고 했을 때 50일짜리. 그죠? 요거 실강으로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동영상 인강으로 들을 수도 있는데 그거 한번 여기 이제 제가 개설하는 강의 일정이에요. 1년간 이제 체계인데 그중에 요게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 강의하고 400제가 뭐냐면 민법 문제 40개라고 했잖아요. 10년간 변리사 기출 문제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26년에 만날 시험 문제들의 표본이라고 하면 되겠죠. 뭐 문제 40개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과거에 출제된 것들 보고 비슷하게 또는 약간 바꿔서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만날 문제와 아주 흡사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본 강의 코스로 같이 붙어 있는데 실강을 들으신다면 요거 2달 듣고 그 다음에 요거 한 열흘 듣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인강으로 들으신다면 기본 뭐 민법 총칙에 반을 했다 그러면 그 사이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면서 그런 식으로 같이 병행해도 되고 그런 방법들은 이제 강의를 듣다 보면 여러분이 터득할 수 있을 거예요. 제시를 다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국 강의는 뭐 사실은 이것까지 들으면 실력이 높아지겠지만 다른 법도 할 거 많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특상 D도 해야지 자연과학도 4과목 다 열심히 해야 되니까 요거는 보통은 좀 1차 경험 한번 있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민법이 어느 정도 된 분들이 듣는 것이고 객관식은 여러분 2차 시험에서는 뭐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2차 시험은 쓰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학원에 강의 자체 이름이 GS라고 해가지고 문제 4개를 주고 2시간 동안 혼자 계속 쓰는 거예요. 주말마다 와가지고 쓰기 연습을 하는 거고 그럼 2차에서는 쓰기가 필수니까 1차에서는 객관식 문풀이 필수예요. 요거를 강의를 꼭 들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문제풀이 과정을 여러분이 꼭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기본 강의 듣다 보면 그 안에서 이 부분에선 문제가 이렇게 출제돼요 하고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풀어드리는 과정도 당연히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정말 필수템으로 강조하는 건 요게 기본 강의로 같이 묶여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최신 판례라고 해서 대법원의 판결들 모아놓은 것들 요거 이제 자주 등장해요. 한 5년치 물론 4년치는 다 반영이 돼 있지만 여러분이 2026년의 시험을 보면 2025년에 대법원에서 쏟아져 나오는 판례는 접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해가지고 마지막에 아주 짧게 간단하게 하는 거 있어요. 요 2개는 필수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난 이거 하고 난 요거 부족하니까 저 과목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민법에서 요게 조금 나는 필요한데라고 했을 때 그때 자기에 맞춰가지고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출발 좀 잘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기본 강의 돌아가는 2달 넘어갈 거예요. 150강이니까 50회면 뭐 중간에 설 연휴도 있고 빠지니까 요거는 완전히 민법에 올인해가지고 민법에 올인해서 한번 법에 제대로 맛을 보자. 요때 재밌어야 돼요. 이때 재미없으면 법이 여러분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법은 외우려고 하고 하면 딱딱해요. 재미없습니다. 법이 재미있다는 건 좀 약간 어폐가 있는 건데 공부가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희열을 느낄 수 있으면 재밌는 거예요. 특허 상표는 제가 잘 얘기 안 했지만
민사소송법이 절차법이라고 했잖아요. 절차법들은 딱딱한 게 있어요. 특허 상표는 실체법과 절차법이 같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좀 딱딱한 면이 처음에 있습니다. 예. 오히려 이공계에 맞는 법일 수도 있긴 한데 그런 거 슬기롭게 넘기려면 민법 공부할 때 좀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예. 그리고 방법론이 여기서 다 잡힙니다. 2달 동안 민법 얘기하면서 법에 막 이런저런 얘기 등장하면 아 요렇게 가는 거 요렇게 그런 논리가 산재법에서 그대로 다시 펼쳐질 거예요. 근데 여긴 좀 다르네. 그런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객관식용으로는 비슷한데 달라지는 모습. 얘는 독특한 게 있구나. 그런 걸 하나하나 이제 차분하게 체크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뭐 이 정도까지 해서 제 1년 과정인데 뭐 강조하는 부분은 이 정도고. 그리고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 미리 한번 모아놨어요. 왜냐면 기억이 잘 안 나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 두꺼운 법학책에 처음 접해서 공부하다가 보면 까먹는 게 당연하고 그래서 휘발성의 학문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자꾸 반복해야 돼요. 쳇바퀴 돌리듯이. 자, 제일 처음에 민법 공부할 때 2달 넘게 걸린다고 했습니다. 한 번 보는데. 근데 그 다음에 볼 때는 한 달. 그 다음에 다시 돌릴 땐 보름. 그 다음에 돌릴 땐 일주일. 시험에 임박해서는 이틀 나눠가지고 민총, 물권, 채권 뭐 이런 식으로 보고 그게 자기가 빠른 시간에 기억을 살릴 수 있도록 압축해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예습, 여러분 기본 강의 때는 예습하면 안 돼요. 무조건 복습입니다. 처음 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받아들여야지 괜히 선입견 생겨버리면 딴 길로 고집만 생기니까 무조건 복습을 해주시고 예습은 혹시 나중에 뭐 문제풀이 강의를 듣는다든가 그럴 때는 예습할 필요성이 좀 있겠죠. 그 예습은 실력이 갖춰진 다음에 얘기고 기본 강의는 민법뿐만 아니라 특상 D 어느 기본 강의를 듣던 복습 위주로 한다.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미 난 다 접해봤는데요. 실력이 되신 분들은 관계없어요. 처음 하는 입장이라면 이렇게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속도 이거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친구들이 같이 공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쟤는 나보다 책 보는 페이지 수가 난 1시간에 5페이지 보기도 어려운데 막 20페이지, 30페이지 보는 친구도 있고 그런데 그거 어차피 나중에 비슷해져요. 그러니까 속도는 연연해하지 말고 내가 이걸 이해하고 있는가 거기에 맞춰서 차곡차곡 진행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회독수가 10회독, 20회독 넘어가는 분도 있고 5회독 정도 꼼꼼하게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분도 있고 다 개인차예요. 자기에 맞춰가면 됩니다. 그런 것도 이제 학원에서 뭐 종합반이 뭐니 있으면 얼마든지 상담 등으로 같이 얘기해 보면서 및 관계자들이 그래도 수험의 전문가로 오래 근무들 했잖아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상담해주고 도와주고 하니까 그런 거 이용해 보면 될 거예요.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지 말자라고 말씀드려요. 암기와 이해 잘 병행해야죠. 뭐 방법 없습니다. 왜 수학 공식 처음에 때려 외우고 출발하면 편한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민법도 법학도 어떤 건 외워놓고 출발하면 좋은 게 있고 어떤 건 근데 기본은 이해하고 강의를 들어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정리하면서 외우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이해가 선행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들은 뭐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실력이 되고 공부가 된 다음의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오늘 설명회를 오랜만에 해서 약간 매끄럽지 않은 것 같네요. 제 느낌에. 쭉 블루헤드 가야 되는데 뭐 요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좀 왔다 갔다 했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그리고 공부하다가 좀 스트레스 받고 그럴 때 합격한 분들 합격 수기 좀 보시고 그리고 합격 수기도 너무 믿지 마세요. 약간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 이 친구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약간 자기를 아주 아니죠 그런 얘기 뭐 부정적인 얘기 할 거는데 합격 수기를 보면서 약간의 자극 정도 받으시고 그러면서 좀 현명한 좀 슬기로운 수험생활 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다음에 또 좋은 인연으로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